안녕하십니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 패키지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이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창업의 길, 하찮은 아이디어는 없다에 대한 예비창업부터 창업까지의 여러 가지 창업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매년 창업되고 있는 수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라든지 카페 창업이라든지 다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대략 한 200만 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창업이라고 부르는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술적인 독창성과 차별성을 확보를 해서 가는 사업들이 대략 한 87만 개쯤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 기반하는 창업들이 약 한 8만 개, 그리고 기술 혁신 창업이 대략 한 1000개쯤에서 대략 한 10% 정도의 기술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술 창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창업기간 생존율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술 기반 업종이나 또는 생계형 업종 두 가지만 비교해 본다고 할 때 5년 이후의 생존율은 기술 기반 업종일 경우에는 대략 한 32%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요. 생계형 업종일 경우에는 21.4%의 생존율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계형 창업 또는 프랜차이즈보다는 기술 기반 창업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게 되면 전체 평균을 내게 되면 5년 차까지의 창업 후 생존율은 대략 한 2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또는 대학원생들을 포함한 30대의 창업은 주로 도전 창업이나 기반 창업이라고 해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창업들이 많고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앱 개발이나 웹 서비스, IT 관련 업종의 1인 창조 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한 내용에서 대표님들은 지금 현재 가장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성장 전략입니다.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스케일업 해 나갈 건가에 대한 내용을 가장 궁금해 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 확보입니다. 그리고 자금 확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재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콘텐츠와 미디어입니다.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 제조 이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꿈꾸시고 계시다 그러면 콘텐츠나 미디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창업을 고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라를 처음으로 열다 또는 회사나 사업을 개시하다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셨던 사극에서 보시면 조선개국 또는 조선창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하고 동일한 의미고 동일한 한자입니다. 하지만 저희 창업 지원기관에서는 창업과 개업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론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지원사업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두고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방식, 그리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개업이라고 저희들이 굳이 분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체인점, 프랜차이즈 또는 식음료, 음식점 등의 영업 활동을 하는 창업기업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개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의미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 같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과 사회적 기업진흥원이라든지 또는 시장
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창업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또는 주위에 창업을 꿈꾸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 그러면 창업인지 개업인지에 따라서 창업 정보 또는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대표자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걸 의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해냈어. 야, 이 제품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하는지, 즉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은 사업 이퀄 소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아이디어의 구현이 아니고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명가가 사업가이냐, 발명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디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 아이디어는 단순하게 현재 세상에 없는 내용들,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발명이라고 하면 사업화 아이디어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사업화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에 보시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기관들 또는 정부, 중기부 또는 동료 또는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많은 창업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창업 정보들을 다 둘러보시거나 또는 다 읽어보시거나 한다고 해서 그게 창업 정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고의 부품들을 다 늘여놓는 것, 그게 창업 정보를 모으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면 모아놓은 것은 쓰레기입니다. 이 레고들을 적절한 절차와 방법, 설계 도면에 따라서 잘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업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창업 정보에 따라서 그 조립하는 정보의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시는 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내 친구는 보니까 무슨 사업에서 5천만 원 받았다는데 내 친구는 4천만 원 받았다는데 돈을 받기 위한 게 창업 지원 사업 참여인가요? 아닙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제품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판매를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학교에 있는 연구실 버전에서 하는 전자과를 예를 든다 그러면 각종 부품들을 베어보드 또는 테스트 보드에 간이 납땜을 해서 기능을 구현하는 게 시제품이냐 또는 제품이냐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건 제품이 아닙니다. 디자인 목업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연구실 버전의 시제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인 시제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버전의 내용을 기술 개발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목업을 제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참여하신다 그러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갖고 계신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참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학교에 계신 분들이 특히 재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창업팀입니다. 왜 창업팀을 많이 할까요? 창업팀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가점을 주죠. 특히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팀당 1점에 대한 가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점은 발표 평가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 평가 당시에만 1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창업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시는 것보다는
사업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창업팀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군대 동기가 있어요. 나랑 정말 피로 맺은 형제.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등학교 동기, 초등학교 동기 또는 서클 또는 동아리, 과 선배, 과 후배 이런 사람들이 창업팀일까요? 아닙니다. 창업팀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적 목적을 담당할, 각 파트별로 담당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창업팀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팀은 회사의 발전과 제품 개발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 것이 창업팀입니다. 그래서 단지 가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게 되면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창업팀으로 3사람을 구성을 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사업 기간이 거의 끝날 때까지 이 3사람의 창업팀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분이 취업을 하셨어요. 또는 창업을 하셨어요. 그럼 창업팀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창업팀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또는 선정 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팀을 구성할 때는 우리 사업에 얼마만큼 필요한 요소이고 그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서로 담당하는 분야가 서로 겹치지 않는 독립되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팀을 구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구매하지 않는 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요? 단순한 아이디어를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그게 창업 기업입니다. 자, 그럼 투자 유치. 자, 여러분들 요 근래에도 뭐 하이퍼 모모 회사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 지금 미국에 또 상장을 하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과연 주위에 널려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유치한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나오기까지 대략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거의 한 200만 개 이상의 창업 또는 개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0년이면 2천만 개죠. 2천만 개 중에 1개, 2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또 확률보다도 낮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가 사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창업기업의 목표는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즉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 유치된 투자금은 대표님들이나 또는 우리 창업기업의 구성원들, 창업팀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투자금을 통해서 그 회사, 투자 회사에 적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를 유치를 할 때는 첫 번째, 이 투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목표 또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투자금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돌려줄 건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투자 유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금은 여러분들의 개인 용돈이 아닙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죠.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 가능한 자금의 차입이지 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을 하실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유치 때처럼 대출 상환 계획이라는 것과 대출금 사용 계획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대출도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투자도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도 이제 중소기업부의 멘토 또는 과기부의 멘토, 해양수산부의 멘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멘토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자, 제가 극단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계륵이라고 했습니다. 계륵. 닭뼈라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얻을 게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멘토라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를 다 알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한테 다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멘토들은 주위에 여러분을 소개받아서 여러분들과 멘토링을 진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멘토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거지, 멘토가 지시한 방향, 멘토가 안내하는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도 그 따라갈 때 만약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대표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멘토를 선택하실 때는 한 사람을 추종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멘토를 통해서 각 장점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사업에 녹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 멘토들이 이야기를 하는 나만 따라서 하면 당신 사업 성공해, 내가 투자 유치해 줄게 또는 내가 대출 받게 해줄게 라는 말은 들으시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 계시고 또는 대학원생들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연구개발과 창업사업화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프로젝트에서의 단위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해도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게 R&D입니다. 하지만 창업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큰 기능 중에 하나만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사업화는 실현 가능한 사업화 아이디어의 구현을 통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창업사업화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주의사항들이나 내용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레고 예를 들면서 조립, 즉 취사 선택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런 창업 정보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점이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3월 개학 이후 바로 들으실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는 정부에서 창업 지원 사업이 많이 진행됩니다.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도 3월 달, 초기 창업 패키지도 3월 달, 창업 도약 패키지도 아마 3월 달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창업진흥원 사이트라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부처들에 대한 창업 정보들이 여기에 다 공지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나는 뭐 지금 가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십시오. 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이 K-스타트업 사이트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창업자들로 모이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거나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공고 전 또는 사업 개시 전 여기에 가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정보만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가입을 권유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될 앞으로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급과 관리, 집행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고 계시다면 또는 창업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이 K-스타트업 사이트에는 사전에 가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현재 강의받고 있는 창업기회 발견, 창업 아이디어 개발, 디자인 싱킹, 비즈니스 모델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의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셔서 좋은 교육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입하셔서 정보를 취득하셔야 할 곳이 어디냐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시 관내에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국 혁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각종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 또는 인력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가입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대구가 아니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현재 대구에 거주하시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구 지역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대구 창업 포털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기업이 되든 창업이 되든 취업이 되든 다양한 대구 지역의 창업 정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업 정보 포털을 가입을 하시고요. 또는 대전이라 그러면 대전에도 별도의 창업 포털이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곳에 가입을 하셔도 좋고 또는 대구 지역의 대시라고 하는 대구 지역 창업 정보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거면 빠른 시간 내에 가입하십시오. 왜? 정부 지원 사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정부 산하 부처, 출연연들의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2월에서 3월 사이에 개시됩니다. 그래서 개시되기 전에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SNS 또는 이메일로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창업기업 지원법과 지원 사업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창업사업과 연구개발의 다른 점,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상계열의 학과에 재학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이미 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이외에 별도의 인격체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법인, 즉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주체이기도 하고 사업의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는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고 임기가 끝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사업의 경우에는 개인 회사든 주식회사든 그 주체는 대표자 개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법인을 만들자. 그리고 내가 취업하면 내가 대표자인데 내가 취업하면 네가 대표로 하고 나는 취업을 할게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오산입니다. 왜? 창업 사업에서는 예비 창업자 팀 중에서 대표자, 협약 당사자인 대표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협약을 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면 안 되나요? 변경은 가능하지만 창업지원 사업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환수입니다. 그럼 연구개발은요? R&D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대표자 변경 신고만 하면 협약 변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 PPT로 보고 계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입니다. 이 법은 그전에는 어떤 법으로만 판단이 됐었냐면 중소기업지원법만 있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중소기업지원법은 규모의 지원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분류 자체가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억 이상 또는 300명 이상 이런 매출이나 고용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업력과는 상관없는 게 중소기업 지원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업한 지 30년 된 기업이에요.
박사급 인력이 10여 명이 있는 데고 매출이 한 200억쯤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중소기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처럼 현재 막 창업한 창업기업, 스타트업이에요. 대표자 포함해서 직원이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R&D 사업에 응모를 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선배 창업자들, 지난 수십 년간 겪어왔던 선배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2017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 제정된 법은 규모가 아니고 창업 시기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 한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은 거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지 않더라도 주위에 창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한 내용을 꼭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를 이야기를 하시면 되냐면, 자, 중간에 빨간 테두리를 해놓은 부분 보시죠. 2조 2항입니다. 이 2조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의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예비 창업자, 창업 1년 미만, 창업 3년 미만,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이면 연 단위로 끝나요? 아닙니다. 일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공고가 만약에 2월 22일 날 또는 3월 1일 예를 들겠습니다. 3월 1일 날 사업 공고가 났다 그러면 공고 1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0월 30일 날 창업한 사람과 2021년 2월 28일 날 창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있는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은 11월, 12월에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1월, 2월에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예산 통과해야 되고 예산안이 각 부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사업이 없어요. 자, 그러면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창업한 업체는 어떻게 돼요? 5개월 동안 손가락만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기술 개발도 하고 많이 하셨겠죠. 하지만 2월 28일 날 창업한 사람은 어때요? 창업하자마자 사업 공고가 바로 난 거예요. 그럼 참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뒤로 돌립시다. 앞으로 미래로 갑시다. 미래로 가서 보면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창업한 사람은 7년이 빨리 도래를 하게 돼요. 하지만 2월 28일 날 그 창업하신 분은 최소한 그 업체보다는 4개월, 5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업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2월 또는 3월에 하시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창업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정부 지원 사업 또는 투자 또는 제품이 완성되어서 매출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한 먼저 창업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3월 1일이면 3월 1일 기준이 되겠죠.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업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업종업태는 2018년도에 다시 재개정됐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에 가셔서 세 분류, 네 자리 기준으로 해서 갖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건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창업자가 아니고 신규 예비 창업자라는 단계에서 포함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검토하셔도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업 공고문을 보실 때 꼭 창업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잘 보셔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재창업자도
현재 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예비 창업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창업을 해서 예전에 만든 회사와 동일한 업종, 업태를 하신다 그러면 새로 창업을 했지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창업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가입하라고 말씀드렸던 K-스타트업 자료실에 가면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각 사업의 공고문 안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2018년 이후로 대학생 예비 창업자들이 폐업자, 그러니까 재창업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연유를 살펴보니 인터넷으로 뭔가 물건을 파시거나 중고물품 거래를 하시거나 또는 기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한 사업자를 개설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비 창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홈택스입니다. 홈택스는 잘 아시죠? 홈택스에 보시면 민원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민원 증명 예하 메뉴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증명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민번호와 인증서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시면 현재 여러분들 명의로 살아있는 기업체의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창업 안 했는데요. 간혹 명의를 빌려주거나 또는 가족, 친척들이 동의 없이 명의를 가지고 사업체를 개설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고된 이후에 이걸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공고문이 나기 전에 보셔야 돼요. 왜? 공고문이 나고 나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보시고 난 그날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인지 또는 폐업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폐업 사실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가 창업됐다가 폐업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 그러면 폐업 사실 증명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을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증명에서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폐업 사실 증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업종 업태가 같게 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장표에 5가지 패키지 사업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중기부에서 하는 패키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패키지 사업 간의 순서와 또는 중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5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현재 폐업한 사업자,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죠, 들만 참가할 수 있고요. 최대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 공고 예정이고요. 작년보다 모집 숫자가 대략 한 100개 정도, 그래서 1200개 정도쯤 1200명의 대표님들을 모실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이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자, 모집 그 대상 내용을 보실까요? 여기는 1에서 3년 차라고 되어 있죠. 여기 1에서 3년 차라는 이유는 예비 창업 패키지 이후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에 대해서는 서류 평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를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대구 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 저희, 대구대학교 이렇게 몇 개가 하고 있습니다. 한 4개 정도가 하고 있네요. 대구 경북 지역에. 그래서 저희 센터 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경북대 학생일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팀에 문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제일 끝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는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이 통용하는 용어로는 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줄여서 청창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곳은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는 조금 지났겠네요.
2월 25일과 2월 26일에 발표 평가를 계명대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 1에서 3년차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이야기를 하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가 똑같네요. 대상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만 39세 이상 이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만 39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만 39세 기준은 뭔가요? 아까와 동일합니다. 공고1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년월일과 공고일을 잘 확인하셔서 내가 어디에 소속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좌측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이 창업 도약 패키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겠습니다. 3년에서 7년 사이에 있는 기업들만 가능합니다. 3년 이상 7년까지. 그리고 지원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예비 창업 패키지는 대략 5,500만 원 선.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는 대략 한 7천에서 8천만 원 선.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선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도전 패키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제도전 패키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창업을 하신 분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창업한 지 만 3년 미만인 재창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폐업 사실 증명 발급이 가능하신 분 이렇게 해서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예를 들면 만 39세 미만의 폐업 사실 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두 가지 사업 다 대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되고 제도전 패키지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제도전 패키지로 바로 가시게 되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를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신 후에 제도전 패키지로 가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도전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금액이 아닙니다. 우수 기업은 6천, 일반 기업은 4천입니다. 그리고 우수하게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연계해서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드립니다. 만약에 좋은 성적으로 선정되시고 그리고 후속 지원도 잘 받으신다 그러면 제도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한 8천 정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5개 패키지를 한꺼번에 보시니까 조금 편하긴 하실 텐데 이 5개가 똑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유일하게 이 5개 패키지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돈이 없어요. 즉 분담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현물이든 현금이든 분담금이 없습니다. 나머지 4개 패키지는 다 현금 부담금 그리고 현물 부담금이 있습니다. 30% 중 20%는 현물, 10%는 현금입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는 개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의 또 다른 장점, 대표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월 50만 원씩 여러분들의 협약 기간 동안 예를 들면 8개월이라고 하면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사업들은 직원분, 여러분들이 고용한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를 받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 그리고 기관에서 여러분 창업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기관 부담금에 대한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포함된 내용이고요. 내용은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창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 테두리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강조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앞서 보셨던 5가지 패키지와 병행해서 같은 기간 중에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창업기업 지원 사업과 R&D는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지원을 받으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높으시거나 아이디어가 혁신성이 높다거나 또는 매출이 많다거나 투자를 받으신 금액들이 많으시다 그러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창성과제 또는 디딤돌 과제, 창업성장 R&D라고 부르는 이 과제, 연구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하셔서 좋은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금 유치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치 전략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자금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창업 자금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금, 정책 자금, 금융 자금, 투자 자금. 자,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창업기업에서의 창업 초기에 가장 많은 자금 확보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금입니다. 자기 자금.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창업 초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책 자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자금, 정책 자금, 금융 자금, 투자 자금 이런 순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정책 자금, 투자 자금, 금융 자금, 최종적으로 자기 자금입니다. 왜 최종적으로 자기 자본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정책 자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 자금을 받아서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해서 금융 자금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서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자기 자금을 투입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시라면 창업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확정되면 창업을 하시는 게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나 금융으로 넘어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획을 가지고 상황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디에 쓰실지를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자금 쪽에서 네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와디즈라든지 또는 뭐 텀블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품 판매를 통해서 판매는 아니죠. 제품을 투자를 통해서 리워드로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제품 개발을 하시는 뭔가의 형상물을 가지는 서비스가 아니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라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그래서 후원 기부형을 합쳐서 후원 기부형이라고 부르고요. 대출형, 증권형이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탁결제원입니다. 이 예탁결제원에서 하는 이 역할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회사,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관하고 증명하는 곳이 바로 예탁결제원입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도 펀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예탁결제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대출형과 증권형입니다. 후원 기부형은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이나 이 후원 기부형은 크라우드 펀딩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후원 기부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고 계신 장표에서 보상 방식입니다.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리워드로 제공한다는 거죠. 이 리워드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이나 또는 모바일 폰으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또는 경험이 있으신 게임들에 들어가 보시면 광고를 보시죠. 광고를 보시면 거기에 어떤 뭐 코인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라이프를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워드입니다. 즉 돈을 받진 않죠. 돈이 거래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후원 기부형입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의 운영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좌측에 있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여러분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물건을 뭔가를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는 발행인, 창업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와디즈 또는 텀블벅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내용들은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와디즈,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후발주자로 쫓아가고 있는 텀블벅,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뭐 Y 콤비네이터라든지 뭐 크라우디라든지 뭐 많습니다. 킥스타터도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디즈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국내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창업기업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혹시 대학원생 또는 학교 소속의 연구원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간 개발해온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특허가 그 기술을 이전만 받으면 우리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물 방식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사의 지분을 대략 한 15% 내외를 정부 기관 또는 기술 지주 회사에 주게 되면 연구소 기업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줍니다. 이 연구소 기업은 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연구소 기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 기업은 대구에도 있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자격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기업에 지정되고 나면 연구개발 자금을 5억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물로 기술이나 또는 특허도 이전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소 기업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연구소 기업으로 가는 것 중에 뭐 저희들이 알만한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콜마라는 기업입니다. 이 한국콜마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류를 OEM, 위탁 생산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들을 한국콜마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콜마는 원자력 연구소, 대전에 있죠. 원자력 연구소에서 스핀아웃한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연구소 기업이나 팁스 프로그램은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기업들보다는 기술력이 있는 뭔가의 차별성이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권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팁스 프로그램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창업기업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지원사업들 중에서 뭐 6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해야 되는 반면에 팁스로 만약에 지정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5억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연구개발 자금을 주고요. 투자사에서 1억 원을 유치할 수 있고 R&D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는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등으로 인해서 4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팁스 기간 동안에는 대략 1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추가로, 정부 지원 및 투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를 수행하기 전, 프리팁스죠. 프리팁스에 선정됐을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포스트 팁스, 팁스 이후입니다. 팁스 이후에 1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로 볼 때는 대략 한 15억에서 16억 원 정도의 팁스 프로그램 자금을 유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다 더 자세한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들은 있지만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자,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팁스 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내용 10억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루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한국 여성벤처협회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금 지원 방식도 있고
벤처기업 인증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벤처협회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창업 이후입니다. 그리고 대구 소재 기업이시라면 대구 여성기업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입을 하셔서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뭐가 좋나요? 보통 R&D나 정보지원사업이나 또는 조달 입찰에 가셨을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예비 창업자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창업을 하게 되면 여성기업 관련 협회에 또는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언제 말씀드렸을까요? 창업, 개업 이렇게 말씀드렸죠. 창업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온 내용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개업에 해당되는 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에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보시면 생활혁신형 창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혁신형 창업은 어떤 거냐면 개업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2천만 원을 대출을 해드립니다. 대출인데 이게 뭐 메리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대출 받으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계신다 그러면 나중에 상환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채무관계가 없어집니다. 근데 2년을 해보니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 망했어. 소비자가 안 찾아. 라고 하면 그럼 내가 채무 불이행이 되나요? 그래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2천만 원이 창업지원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모험적인 개업을 또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격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뭐 경제인들, 특히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지위에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기에 가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에서 많은 수업을 통해서 또는 창업 교육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적는 법 또는 보고서 적는 법을 이미 익히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다 지원을 받아서 가져가 버리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한정 보낼 수 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보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생활혁신사업 정 안 되면 보시되 가급적이면 저 사업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스타트업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청년 창업사관학교 비슷하게 여기도 사관학교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비로 가게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실제 음식점을 개업하시거나 뭐 프랜차이즈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셔도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적 기업 진흥원. 이 사회적 기업을 진흥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사회적 기업이냐?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영리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수익은 남아요. 판매도 되고 수익도 났는데 수익이 일반 기업보다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공익적인 효과,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너무 받고 싶어해. 하지만 나 혼자서 계속 하기에는 힘이 부쳐. 이런 분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내가
공익적 효과가 훨씬 큰 거냐, 수익이 많이 남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신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22일 기준입니다. 대구에서 사회적 기업 모집 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반기 또는 2022년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보, 그 다음에 있는 신보입니다. 기보와 신보가 두 가지 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직접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대출, 국가 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 세 가지 기관은 대출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대출기관은 대출기관이면 은행하고 같지 않나요? 아니요. 은행은 금융권이고요. 금융권에 대한 것 가기 전에 가셔야 될 곳이 이 세 가지 곳이에요. 어느 곳을 먼저 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기보 또는 신보예요. 그런데 조금 그 뒷장을 한번 볼까요? 뒷장 잠시 먼저 갔다 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스타트업 네스트라고 있어요. 스타트업 네스트. 이게 이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는 9차입니다. 작년이 8차였고 지금 현재 9차를 모집 중에 있는데 이 신보의 스타트업 네스트에 선정이 되시면 2+2라고 해서 2억을 대출하고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만 39세 미만의 기술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대략 한 1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략 한 5천 정도, 어중간 하다 그러면 한 8천, 7천 이 정도쯤이에요. 그럼 4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경북대학교에 계신 분은 여기 삼성 창조단지 있죠. 저희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바로 뒤편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F동 2층에 가시면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고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향후 자금 확보를 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기보, 신보 이 세 가지는 창업기업 지원 사업,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꼭 가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한 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장표입니다. 자, 봅시다. 창업 지원 사업도 있죠. 연구개발 사업도 있죠. 투자 유치도 있고 정책 자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노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예비해서 창업 초기, 즉 1년차 미만이죠. 그때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첫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는 창업 1에서 3년차. 세 번째는 창업 3년 이상 7년차. 그 다음은 제도전입니다. 물론 저 제도전이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순서상으로 제가 제도전을 제일 우측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쭉 내려서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성장 R&D, 연구소 기업,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청년 창업 자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받으시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뭘 받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어떤 기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나서 바로 연구소 기업 팁스 또는 팁스로 바로 가셔가지고 창업성장 R&D 하시고 시리즈 A, B, C 바로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참조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시 사회적 기업 창업가 모집 공고라든지 또는 CSEED,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CSEED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계시면서
이 사업들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표준사업계획서 이해입니다. 자, 이 표준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표준사업계획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각 패키지 사업별로 또는 R&D 사업별로 또는 과기부, 중기부, 해양수산부의 각각의 R&D 사업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구조가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창업기업 대표가 제품 개발하고 영업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사업계획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떨어지고 다음번 내야 되고 이러니까 사업계획서 양식이 다르고 폰트가 다르고 하니까 계속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의미 없는 시간과 비용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고 이 불만들이 모아져서 창업진흥원, 중기부, 그리고 국민대, 한밭대 등등 여러 창업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같이 해서 만들어낸 사업계획서가 바로 표준사업계획서예요. 이 표준사업계획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다 참조를 했습니다. 다 참조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자들이 평가할 수 있고 대표님들이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조 2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표준사업계획서예요. PSST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PSST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2018년도 창업대학 패키지부터 적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PSST 방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밑에 있는 약어 풀이를 보겠습니다. P, problem, S, solution, S, scale up, T, team 이렇게 해서 네 가지예요. 그래서 문제의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푼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그리고 우리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표준사업계획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뭘까요? 아까 보셨던 5가지의 패키지가 있었어요. 예비, 초기, 청창, 창업도약, 제도전. 이 5가지 패키지 전체에서 다 공용으로 쓰는 사업계가 바로 이 표준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사업계획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서도 이 표준사업계획서를 차용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뒷장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인식을 보겠습니다. 문제인식, 제품 서비스에 대한 해결 과제, 그리고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 과제, 시장 경쟁자 대비 개선 과제, 실현 가능성, 제품 서비스 개발 방안, 대응 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성장 전략, 자금 조달 계획, 시장 진입 성과 창출 전략, 출구 전략, 그다음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 빠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항목별로. 하지만 4가지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사회적 기업 실천 계획 이거는 창업한 이후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초기, 청창사, 창업도약 여기에는 적용돼요. 하지만 예비, 제도전에는 저 항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팀 구성, 성장 전략,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이 4가지 항목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초기 창업 패키지면 어떻겠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 계획서를 받으시면 받은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데 심지어는 앞에 뭐까지 붙어 있냐면 사업 공고문 내용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우시냐면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까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세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보시면 까만 글씨로 된 부분이 있고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라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다 적고 나면 파란색 글씨나 박스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어때요? 저 밑에다 그냥 쓰면 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저 밑에다 까만 글씨로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쓰신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글씨부터 제일 먼저 보일까요? 당연히 파란 글씨처럼, 특히 볼드체로 쓴 것부터 먼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적는 날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저 내용들을 다 지워주셔야 돼요. 사업계획서 전체에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요,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업계획서가 좋은 사업계획서다, 아니다가 판가름 나는데요. 좋은 사업계획서는 뭐냐면 사업계획서 첫 번째 장표만 보더라도 이 사업 내용이 뭐고 어떤 제품, 어떤 기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자, 그럼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을 한 3,000자씩 적어가지고 막 소설을 적어 놓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분, 적게는 5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당락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장부터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여러분들 장표에 눈을 꽂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창업 아이템 소개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인포그래픽화 시켜서 나타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포그래픽이 뭔가요? 인포메이션, 정보, 핵심 단어, 키워드를 발췌를 하시고 이 키워드에 대한 해당되는 그림, 상승률, 증가율, 인원수 이런 걸로 해서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앱 아이콘처럼 만들어서 여기에 넣으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색깔을 써서 화려하게 해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표, 도표, 플로우 차트, 사진, 그림 다 가능합니다. 어떤 걸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저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설명된 내용은 사업계획서 안쪽에 개발 내용에 보면 돼요. 여기에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셔서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제인식.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안쪽에 지우시면 됩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왜 개발하게 되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동그라미와 대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동그라미와 대시가 표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서술식으로 소설처럼 적으라는 게 아니고 간략화해서 개조식으로 단문형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키워드만 뽑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포그래픽화 시켜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시고 자, 그다음 개발 동기를 봐도 그렇고 필요성을 봐도 그렇고 다른 서비스나 다른 아이템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 장표를 넣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요. 비교표를. 근데 비교표를 넣을 때 좋은 비교표는 어떤 거냐면 그 회사의 로고, 그 회사의 상품 사진, 그 회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 가격 이런 걸 다 넣고 실명의 그 회사 그리고 실명의 그 비교 대상의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S사, 갤럭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G 모델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나열하시고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심사위원이 제대로 된 비교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 실현 가능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실현 가능성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 뒷장입니다. 3번 성장 전략에 있는 내용과 두 개가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실현 가능성에서 2-1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이라고 해서 제품 개발은 1단계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뭐 시제품을 만들고 3단계에서는 양산을 하고 4단계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국내 먼저 하고 해외 진출하고 이런 단계를 여러 개를 적으실 거예요. 위쪽에 저 지금 동그라미하고 대시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거를 개조식으로 저렇게 글을 써도 되지만 다시 표를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표를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표가 되든 플로우 차트가 되든 뭔가를 하실 때 전체 사업기간, 우리가 본 사업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2단계, 즉 앞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획 회의를 하고 뭔가의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형상화시키는 단계가 1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출하시는 창업 지원 사업 단계가 2단계가 되겠죠. 아니면 그게 1단계가 되거나. 그러면 그 1단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하시고 요거는 사업 기간 내라고 명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마치고 나서 평가를 받으실 때 이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업 기간 내에 개발한다고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기간 이후나 이전에 한다고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간 내에 하는 것들은 사업 기간 내에 한다라고 테두리 하시거나 아니면 뒤에 백 컬러를 넣어가지고 뭔가 하이라이트 하시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분류를 해서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보편 타당한 용어보다는 특정 제품명, 특정 서비스명을 제시를 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의 창업 계획이 공고히 그러니까 성실하게 검토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이건 날짜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날짜에 대한 내용도 테이블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홈페이지 제작 별로 안 좋습니다. VI 엔진 개발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의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셔야 돼요. 세부의 내용은 더 자세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진기간도 명확해야 됩니다. 자, 추진기간은 가급적이면 사업기간, 공고문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있어요. 그 사업기간에 따라서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처음 아이디어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 양산까지 전체 3년 안에 대한 내용을 일정을 다 넣으셨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정에 대해서는 테두리 하시고 하이라이트 하셔서 요 내용을 이 사업기간 안에 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사업기간 내에 해야 될 것 중에 꼭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제품에 대한 완성은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제품이 되든 아까 말씀드렸죠.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뭔가 이 과제가 맞춰지면 어떤 형상물이 나와야 돼요. 또는 서비스가 나와야 돼요. 그 내용으로 이 사업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2-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분석. 뭐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셨던 탐샘 수험에 대한 내용도 괜찮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서 만드셨던 거나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 분석을 하시고 이 시장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테이블, 표, 그림, 순서도 어떤 것든지 서술식으로 적으시지 마시고 활용을 하셔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 분석하는 자료들은 중소기업부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에서 시장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대구시에서 백서들이 나오거든요. 5월 달쯤 되면 백서를 활용하셔도 좋고 또는 각 부처별로 백서가 있습니다. 그 백서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통계청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 2-1, 1-1, 1-2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에 저 항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1-1, 1-2, 2-1, 2-2. 근데 만약에 저 항목이 뭔가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서 빠뜨리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2번하고 3번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번에서 제시한 사업 일정에 따라서
이 성장 전략 중에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 포함돼야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테이블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은 아까 우리가 2단계를 예를 들었으니까 2단계가 우리가 사업기간이라고 했습니다. 2단계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 비용에 포함돼야 돼요. 저 돈이 그 돈이어야 돼요. 자, 그럼 1단계에 대한 돈은 기존에 이미 수급을 하셨겠죠. 자비로 하셨건 아니면 투자를 받으셨건. 그 다음 3단계는 뭐예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만약에 현재 내고 계신 사업계획서가 예비창업 패키지라고 한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겠습니다. 또는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투자를 받겠습니다. 또는 창업성장 R&D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기다가 거기에 맞는 자금들을 확보를 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자금 확보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우리가 제시를 했던 2-1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항목이 동일해야 돼요. 일정도 동일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유의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면 심사위원들이 이 친구 사업에 대해서 별로 검토를 안 했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은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 계획서에서는 그 사업의 최대 지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즉, 평균적으로 5,5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5,500으로 적지 말고요. 평균적으로 적는 금액으로 적으면 거기보다 더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 금액으로 적으세요. 최고 금액으로 적으셔서 깎여도 5,500이 갈 수 있도록. 또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한 3천 정도를 신청하면 이 짜투리 돈 여기 남으니까 하나 더 TO를 해서 나를 지원시켜 주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됩니다. 돈이 남으면 여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런데 못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신청한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사업화 집행 계획은 1억 원을 채워 넣으셔야 되고 1억 원을 채워 넣는데 돈만 채워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조목조목의 항목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대, 삼성 컴퓨터 한 대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삼성 컴퓨터 모델명 곱하기 한 대 곱하기 금액 모니터 LG 모니터 하신다 그러면 LG 모니터 모델명 곱하기 한 대 곱하기 금액 이렇게 자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시장 진입 전략과 성과 창출 전략. 내수 시장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대상 업체 또는 대상 마케팅 솔루션, 방법 이런 것들. SNS 마케팅이 아니고 SNS 마케팅을 제시하셨으면 SNS에서 어떤 포탈, 어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어떤 거라고 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해외 시장 진출 방안. 해외 시장 진출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진출 안 됩니다. 북미 진출 안 됩니다. 동남아의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진출할 계획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만약에 협의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계획을 적으십시오. 계획을 적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2025년 동남아 진출 예정 이렇게 무성의하게 적으시면 점수 못 받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왜 인도네시아 진출이냐? 우리 제품은 조사를 해보니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상의 진출 계획을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3-2를 비워놓으신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해당되는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팀 구성. 자, 팀 구성은 여러분들의 역량을 적으시는데요.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은 역량을 적으실 때 조금 난감할 겁니다. 왜?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학원생이라서 R&D 과제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럼 난 뭘 적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적으세요. 그 포트폴리오는 뭐죠? 자, 어떤 전공 과목을 이제 하게 되면 숏텀 프로젝트나 롱텀 프로젝트, 그러니까 텀 프로젝트죠. 텀 프로젝트를 하게 돼 있어요. 이 텀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하실 때 제목을 그럴싸하게 잡으시고 팀 구성도 하시고 사업계획하고 비슷하게 목적도 하시고 기간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업무 분장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럼 보통 한 과목, 한 학기에 뭐 3과목, 4과목 듣는다 그러면 한 학기별로 3개의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기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우리 사업 계획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없다고 하더라도 적을 게 없으면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의미 없는 내용들은 적지 마세요. 특히 뭐 아르바이트 했던 내용 이런 것들은 적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팀원 역량. 그리고 이 팀원 역량, 대표 역량에서 요즘 젊은 대표님들은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냐면 팀원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멋진 이렇게 발장 끼고 멋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탁 한 장을 얹고 대표적 사진, 팀원 사진을 막 넣고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조금 뭐 틀을 꼭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하면 되시고요. 자, 1인 대표님들이 제일 이제 문제죠. 팀원 현황 및 역량을 적으라는데 팀원이 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자문을 구하는 외부에 계신 분들을 여기 적으셔도 돼요. 적으시고 회사명, 직급, 직책 다 적으시고 채용 시기 부분에 외부 자문위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인력 고용 계획도 아까 우리가 산출근거 되듯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저기 예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전자 전공 또는 전산 전공, 컴퓨터 전공 3년 이상 봉급 뭐 연봉 얼마, 채용 시기 몇 년 몇 월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VI 뭐 VR AI 알고리즘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알고리즘 개발 일명, 그다음에 AI 프로그램 개발 일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업무 파트너 및 현황 및 뭐 역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뭔가 기술을 개발하는데 내 선배님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업체한테 나 외주 용역을 줄 거야. 그 업체랑 같이 개발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기 전에 가서 MOU 쓰시고 악수하시는 사진을 찍으세요. 사인하는 것도 남기시고 그거를 증빙서류 첨부 서류에 뒤에 첨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MOU 사진은 여기에다가 제시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적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전체적으로 다 적다 보니까 제일 첫 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업계획서 이 부분. 본문 5페이지 내외로 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5페이지를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5페이지가 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5페이지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략 한 10페이지 정도 돼도 되는데 내용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서술식으로 적어 놓으면 안 되니까요. 이 부분은 주의를 해서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파란색 글씨 찍어주시고 내용들은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는 다른 사업계획서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거를 잘 받으시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창업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그리고 예비창업 패키지 또는 패키지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